조국혁신당의 성추문 논란. 강미정 대변인이 당의 대변인이 이것을 폭로하고 이 처리 절차에 대한 그 당의 문제점을 폭로하고 탈당까지 선언을 했죠. 그 소식부터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이 관련된 일보는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 오늘은 제가 특별히 취재한 이 사건의 뒷얘기들 그리고 이제 이 강미정 대변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 오늘 특별히 들려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지켜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내용 그래도 조금 간단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한 11년째 이렇게 법조기자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치판의 이슈들도 많이 보잖아요. 공당의 대변인이 당원도 아니고 당의 대변인이 이런 그 당의 성추문 처리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탈당까지 선언하고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였습니다. 지금 강미정 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검찰개혁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서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 길 위에서 제가 마주한 것은 동지라고 믿었던 이들의 성희롱과 성추행 그리고 괴롭힘. 와, 성희롱, 성추행, 괴롭힘. 그것도 남도 아니고 동지라고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그런 일들을 당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더 문제는 이런 가해 행위들에 대한 그 당의 자세, 이 당의 처리 문제 이거였었겠죠. 자, 이게 지금 사건의 경과를 좀 살펴보자면은 조선일보가 지난 4월에 단독 보도를 했던 사안이었었습니다. 지난 4월 30일자 단독 보도로 조국혁신당 소속의 당직자가 이제 상급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그래서 그런 일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다. 그렇게 저희가 보도를 했었어요. 당시 고소장 내용이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A.C, B.C 이제 두 사람이 관여가 됐었고요. 지난해 4월 28일 날 종로경찰서에 고소를 했고 이 고소당한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냐. 작년 7월에 택시 안에서 이 피해자 손을 잡고 볼에 입을 맞추고 강제추행을 했고 또 작년 12월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뒤에 다른 날도 아니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뒤에 당직자들하고 노래방에 가서 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쌌다. 강제추행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고소장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삼보일배를 하면서 피해자 뒷모습을 보면서 제가 차마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성적 발언을 하고 또 텔레그램에서 업무상 대화를 나누다가 쪽 뭐 이렇게 뽀뽀 표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수차례 성희롱을 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형사 고소를 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성희롱하고 성추행은 법적인 취급이 다릅니다. 성희롱 왜 그런 성적인 언동으로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이잖아요.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 좀 이따가 이제 알려드리겠지만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서 직장 내에 징계라든지 전보 배치라든지 이런 조치의 대상이 되고 민사상 손해배상 대상이 되고요. 성추행 그러니까 아까처럼 뭐 노래방에서 막 감싸 안았다든지 신체를 만졌다든지 이런 성추행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그렇게 다르긴 합니다. 아무튼 이 사안 자체는 이제 지난 4월에 피해자가 종로경찰서에 이 가해자를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사실이 조선일보 단독 보도로 알려지고 나서 조국혁신당에서도 바로 우리 이거 알고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어요. 그게 이제 5월 1일입니다. 피해자하고 가해자를 분리하고 직무에서 배제를 했다. 원래 이런 사건 터지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피해자하고 가해자 분리 조치입니다. 그건 사실 제가 이제 과거에 형사 변호사를 오래 하기도 했고 또 실제 현재로서도 이제 담당 업무 관여하고 있는데 제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로는 조국혁신당도 어쨌든 법에 따라서 그런 조치를 했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런 성희롱, 성추행 사실 아주 드문 사안은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조직이라든지 회사에서 사실 드물지 않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유의 어떤 그 성추문 유인데 지금 강미정 대변인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이런 사건들에 대한 당의 대응 태도인 것이죠. 자, 이렇게
피해자고 가해자를 분리 조치를 해서 형식상으로 가해자를 둘 다 징계 조치를 하긴 했습니다. 가해자가 2명이에요. 2명인데 A씨, B씨라고 하겠습니다. A씨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위력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해서 지난 6월에 이 사람은 제명을 했고 본인이 또 이제 그 재심 청구를 했다고 그러죠. 근데 재심 청구에서도 어쨌든 안 받아들여져서 제명 조치가 확정이 됐다고 그러고 또 다른 사람 B씨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성추행입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문제도 있고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접수되고 나서 본인이 돌봄 휴직을 했다고 그래요. 야, 돌봄 휴직 아니 육아 휴직인데 육아 휴직이 뭐 이렇게 악용이 되는 것인지 아무튼 이렇게 해서 형식상으로는 뭐 둘 다 가해자 둘 다 조사해서 다 제명 조치하고 할 거 했다. 뭐 조국당 입장 그런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하고 나서 당을 떠난 게 누구냐.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피해자들 그리고 피해자를 옆에서 도와준 사람들이 당을 떠나고 징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기자회견을 지켜보면서 충격을 받았던 게 이제 바로 그 장면이었습니다. 강미정 대변인 뭐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좀 요약을 해볼게요. 당내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 놀랍게도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중에 한 명이 지난달 당을 떠났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당의 쇄신을 외쳤던 세종시당 위원장 이 사람이 심지어 지난 1일 날 제명이 됐다. 그리고 함께했던 운영위원 3명도 징계를 받았다. 아니 사실 제가 아까 이제 방금 전에 이런 성희롱 성추행 사건이 이제 뭐 여러 조직에서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은 이 당은 어떤 당입니까? 조국의 이름을 딴 조국 혁신당 혁신까지 붙인 그런 진보의 가치를 표방하는 그 당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도 안 되는데 더군다나 놀라운 것은 이 사건에 피해를 문제제기하고 피해자를 조력했던 사람들이 제명이 됐다? 징계를 받았다? 이게 사실이라면은 이 당은 정말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당이죠. 자, 또 보시겠습니다. 자, 피해자를 도왔던 조력자가 당직자 품위유지 의무 위반. 피해자를 도왔는데 품위유지 의무 위반? 이게 말이 되나요? 이런 징계를 받고 며칠 전에 사직서를 냈고 또 다른 피해자도 이 순간 사직을 준비하고 있다. 와, 이거 정말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피해 사실 자체도 그렇지만은 이런 피해 사실을 처리를 하는데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를 도와줬던 사람들을 거꾸로 징계를 하고 이 사람들이 제명을 당하고 당을 나갔다? 자, 이게 강미정 대변인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고 어제 기자회견에 이 사람도 나왔었죠. 강미숙 여성위원회 고문.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소설가고 그리고 이제 조국 전 대표 수감이 돼 있었을 때 이 탄원서 지지자들의 탄원서를 모아서 전달도 하고 상당히 당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신망이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사람도 어제 기자회견에서 같이 있으면서 뭐라고 했냐. 세종시당 위원장 얘기를 이 사람도 했어요.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해서 처리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제명당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도와줬던 사람들은 녹음행위했다고 해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고 탈당을 했다. 그리고 가장 정말 저는 충격적인 게 이거였는데 처음에 피해자는 3명이었다. 그런데 지금 피해자는 거의 10손가락. 그러니까 피해자가 지금 이런 사건 처리 과정에서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은 애초에 10명이었던 피해자를 3명으로 축소 은폐한 것인지 어느 쪽도 다 문제가 되는 그런 충격적인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좀 더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성비위 사건 2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1건, 이런 것들을 피해자 중심주의, 좌파 정당, 진보 정당에서 가장 강조하는 가치 중에 하나가 피해자 중심주의입니다. 왜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지난 그 소위 진보 대법원이라고 하는 김명수 대법원에서 발달시켰던 법리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성인지 감수성. 그게 전형적으로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해서 이건 가해자의 시선에서 일반인의 시선에서 피해자라면 그럴 리가 없어. 그게 아니라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해서 이 사건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게 그들의 그동안의 시각이고 어떤 세계관이었는데 이거에 정면으로 위배돼서 그렇게 사건 처리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그 당직자를 오히려 지금 징계를 하고 불이익을 줬다는 거죠.
야,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게 정말 있을 수가 있는 일인지 저는 이게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강 대변인도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피해자의 절규를 당이 외면했다. 게다가 윤리위하고 인사위, 그러니까 이런 일의 처리를 담당해야 될 윤리위, 인사위가 가해자하고 가까운 인물들로 채워져 있었다. 이것도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지.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사건 처리에서 배제가 돼야 되는데 지금 강미정 대변인의 주장에 따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이런 사건 처리를 하면은 당연히 처음에 시작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런 조사는 외부 기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내부에서 하면은 당연히 조직의 속성상 어떻게 하겠어요? 덮으려고 하겠죠. 쉬쉬하려고 하겠죠. 외부에 알려지면은 특히나 이런 진보 정당 같은 경우에는 당의 존립이나 이미지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사건은 외부에서 처리를 해야 되고 당연히 피해자들도 그렇게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외부 조사기구 설치를 해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달이 넘도록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게 강미정 대변인의 어제 주장이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피해자들한테 너 하나 때문에 10명이 힘들다. 10명? 10명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죠? 지금 가해자가 10명이라는 걸까요? 아니면은 도대체 누구 10명을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피해자 10명. 가만히 있어야 되는 피해자 10명을 말하는 걸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네 눈치를 왜 봐야 되느냐 이런 말이 쏟아졌다. 명백한 2차 가해고 이거 좀 이따가 짚어드리겠지만은 이거 현행법 위반이고 형사처벌까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사안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그냥 충격적이기만 하고 그냥 도덕적인 비난만 받아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이거 법 위반이라고요. 자, 어떤 법 위반인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보면은 이런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취해야 되는 의무 조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업주가 신고받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성희롱 사실을 알게 되면은 지체 없이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 근로자가 성적 수치심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 법이 굉장히 피해 근로자에 대한 보호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 근로자에 대해서 심지어 어떻게까지 규정을 하고 있냐면은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뿐만 아니라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 그러니까 조사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로 피해를 입었는지 아니면은 주장만 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근데 주장 단계에서조차도 보호를 해야 된다는 게 이 법의 취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까지 보호를 하느냐. 이 피해 근로자에 대해서 지금 근무 장소 변경, 유급 휴가 뭐 이런 것들로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고 이 과정에서 또 내 뜻과 상관없이 이렇게 유급 휴가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피해 근로자의 의사를 들어야 된다. 자, 그리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과연 이게 일반 기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도대체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라고 제가 생각했던 게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뭐냐면은 사업주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중요한 것은 피해 근로자뿐만 아니라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한테도 이런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불리한 처우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 당연히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뿐만 아닙니다.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이것도 하면 안 되죠. 그것보다 더 약한 것도 하면 안 됩니다. 직무를 안 준다든지, 직무를 재배치한다든지, 뭐 인사팀에서 총무팀으로 간다든지 이것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그런 인사 배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누구조차도 이거 신고한 사람조차도 또 이런 눈에 보이는 조치뿐만 아니라 뭐도 하면 안 된다. 성과 평가, 동료 평가 여기에서 A 주던 사람 B 주면 안 된다. 그리고 임금 10만 원 주던 거 5만 원 주면 이것도 안 된다. 정말 이런 조치, 이런 신고를 하고 피해자를 도와주고 이렇게 사건을 수면 위로 드러냈다는 이유만으로 털끝만치도 불이익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제가 일일이 읽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 심지어 직업 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그러니까 연수 보내는 거 있잖아요. 출장 보내는 거 이것도 늘상 가다가 이번에 빼고 그런 거 안 된다. 집단 따돌림 당연히 안 되고 그러니까 정말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이런 조치하면 안 된다라고 남녀고용평등법에 다 항목별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적반하장, 그레이티님 말씀대로 적반하장으로 와, 과연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옆에서 이 문제 제기를 도와준 사람들한테 이런 징계 조치를 하고 이게 말이 되나?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 법이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만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 있나? 벌칙 규정도 있습니다. 형사처벌 규정도 있다는 거예요. 자, 37조의 벌칙 규정 보면은 14조 6항. 아까 14조 6항이 뭐냐면은 이런 피해 근로자 또는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잖아요. 이거를 위반해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피해 근로자한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야, 이게 그냥 부도덕하고 뭐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될 그럴 대상이 아니라 만약에 지금 강미정 대변인 주장대로 이런 조치가 있었다, 이런 불이익한 조치가 있고 이런 징계 조치가 있고 성희롱 신고 사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실 때문에 이런 조치가 있었다, 그러면 이건 사업주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거예요. 형사처벌도 그냥 벌금형 정도가 아니라 뭐도 가능하다, 실형도 가능하다, 3년 이하의 징역도 가능한 사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와중에서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아니, 사업주라는데 이게 뭐 조국 땅이 이게 사업장이야? 조금 궁금하시죠? 자, 사업주라는 게 단순히 어떤 영리 목적으로 장사를 하는 사업을 하는 그런 데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게 제가 어제 취재한 그런 법조 관계자들의 의견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남녀고용평등법이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업주에만 한정이 된다고 그러면은 공공기업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 가지 대단이라든지 이런 공당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업주의 의미를 그렇게 한정지어서 해석할 수가 없고, 그러면은 조국 혁신당 같은 이런 공당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사업주에 해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당의 사업주가 누구였겠나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국 혁신당 누구의 이름을 땄어요? 조국 전 대표, 지금은 이제 조국 혁신연구원장, 지금 조국 원장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특정인의 당의 이름을 따서 당을 만들 정도로 정말 영향력과 지분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과연 조국은 알았는가? 알고도 가만히 있었는가? 그게 다 궁금한 부분이죠. 그걸 어제 강미정 대변인도 얘기를 했어요. 8.15 사면을 기다렸다. 사면 이후에 당이 제자리를 잡고 바로잡힐 날을 기다렸다. 근데 이제는 깨달았다.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8.15 사면이 되면은 이런 사정들이 달라질 줄 알았는데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자회견 끝나고 이제 그 기자들이 이제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그때 기자들도 물어봤어요. 조국이 이거 알았냐? 그러니까 수감돼 있는 동안에 함께 연대하는 당원들이 편지를 알렸다. 그리고 사면돼서 나온 뒤에도 피켓으로 전했다. 자, 이거 제가 어제 딱 이거 보면서 이거 판일기에서 이거 나온 건데 이거 우리가 다룬 게 맞았네. 딱 그 생각이 딱 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얼마 전에 판일기에서 그거 다뤄드렸어요. 조국 사면 다루면서 조국 원장이 감금돼 있는 기간 동안에도 사실상 당을 운영했다고 하더라. 제가 말씀드렸었고, 그것을 알 수 있는 징표가 어마어마한 서신, 그리고 접견, 왕래 이거였죠. 접견, 외부인 접견이 월 평균 24회, 거의 하루에 한 번이 넘는 거고, 그리고 서신, 월 평균 165차례, 어마어마하죠. 수감 기간 다 따지면 한 900여 차례가 넘고, 또 하루로 따지면은 하루 5건 꼴이었다고 제가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어제 강미정 대변인 기자회견 내용하고 연관돼서 보니까 그 서신 중에 상당수가 뭐였다? 바로 이 피해 사실을 호소하는 거였다. 이런 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 거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제 강미정 대변인이 조국 대표가 비록 수감은 돼 있었지만은 여러 지지자들이 이 편지로 이런 사실을 알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조국 대표가 수감돼 있으면서도 사실상 당 운영에 중책을 맡았다. 이게 어디도 나오냐면은 그 강미숙 부위원장이잖아요. 어제 그 강미숙 고문 어제 기자회견 같이 했던 그 오늘 페북에서도 이제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실제 수감이 돼 있었지만은 실제로 여러 가지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여를 했다라고 페이스북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뭐 시기로 따지면은 그래요.
수감 기간이 2024년 12월부터 2025년 8월 15일 광복절 축사로 석방이 됐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성희롱 신고가 있었고 당에서 처분을 했고 그러니까 뭐 명목상 형식상으로 따지면은 조국 입장에서는 나는 몰랐다. 아니 내가 지금 감옥 가 있었는데 뭔 소리야.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어떻습니까? 그 수많은 접견 횟수 그리고 수많은 서신 하루에 5번 서신이면요 여러분 사실 문자도 하루에 5번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정도로 서신이 많이 왔고 더군다나 지금 조국당 관계자들도 얘기를 하잖아요. 피해 사실을 전달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몰랐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의 입장의 변화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입장을 못 들었다라는 게 이제 그 강미정 대변인 어제 그 기자회견 내용이었고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침묵도, 침묵은 이제 조국의 침묵이겠죠. 침묵도 제가 해석해야 될 메시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불러드린 대로 자, 이 사건은 단순히 이거는 뭐 조국이 알았다 몰랐다 이게 어떤 도덕적인 비난의 문제가 아니라 자칫하면은 이게 형사처벌 여부까지도 문제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만약에 일반 기업이라고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은 사업주는 이런 거 알면은 바로 조사해야 되고 피해 근로자뿐만 아니라 신고 근로자한테도 절대 털끝만큼도 불이익 조치가 가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피해자가 뭐 3명에서 지금 꼽아보니까 10명이라는 것이고 거기다가 피해를 신고한 사람 내지는 피해 사실을 폭로를 도와준 사람들이 뭐 당해서 징계를 받았다? 야, 이거는 정면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업자라든지 조국 대표의 실질적 관여 여부에 따라서 형사처벌 여부하고도 직계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안은 굉장히 지금 심각한 사안이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짚어보지 않을 수 없는 게 뭐냐? 바로 조만대장경. 조만대장경 모든 게 다 했습니다. 자, 여기 뭐라고 또 얘기를 했냐? 과거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추행을 범한 후에도 피해자 탓을 하는 2차 피해를 범하는 개들이 참 많다. 어제도 이제 최강욱의 개돼지 발언으로 무리가 좀 있었는데 본인도 당시에 그 얘기를 했네요. 성추행 범한 후에도 피해자 탓하면 뭐다? 개다. 그런 거 본인이 SNS에 올렸었고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을 구애 또는 연애라고 정당화하거나 술 탓이라고 변명하는 자들은 처벌 또는 치료받아야 된다. 자발성과 동의가 없는 성적 행동은 상대에 대한 폭력이다. 그대로 반사해서 다 들려줘야 되는 그런 내용들인 것이죠. 자, 그러게 하고 또 뭐도 있냐면은 이거 정말 두고두고 회자되는 희대의 명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알았으면은 공범이고 몰랐으면 무능이다. 이게 언제 나온 거냐면 2017년 1월에 한 건데 반주연이 뭔가 궁금하실 텐데 당시에 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권 주자로 부각됐을 때 그 동생과 관련된 어떤 뭐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생과 관련된 거를 당신이 그러니까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알았으면 공범이고 몰랐으면 무능이다. 이런 식으로 반기문을 저격하면서 그때 썼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월딩 굉장히 찰지죠. 알았으면 공범이고 몰랐으면 무능이다. 그래서 이거 그대로 본인한테 지금 반사될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당시에 이런 피해자들의 고통, 피해자들의 신음, 이 당의 묵인과 뭐 이런 일처리 이거 알았으면은 당신도 공범이고 몰랐으면 무능. 그 소위 말로 요즘 말로 가불기라고 그러죠. 어느 쪽이든 빠져나갈 수가 없는 그런 희대의 명언을 본인이 지금 남겼던 겁니다. 2017년도에. 이거 어디서 썼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시절 그리고 후보 시절에 사건 처리에 대해서도 제가 판읽기에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왜 백현동, 대장동 그리고 대북송금 다 주변 사람들 처벌받았잖아요. 이화영 씨 실형 확정됐고 그리고 뭐 김인섭 씨라든지 측근에 해당하는 김용 씨라든지 다 처벌받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똑같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었어요? 이재명 당시 대표가 알았으면 공범이고 몰랐으면 무능이다. 어느 쪽이든 문제가 된다. 정말 입에 착착 붙는 희대의 정말 명언이었는데 이 말을 지금도 똑같이 들려줄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손시영님 말씀대로 이것도 굉장히 좀 지켜볼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이 좌파 진보 여성 단체들이 과연 이 사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지, 여기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박원순 사태 때처럼 또 피해 호소인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면은 우리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짚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조국당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조국당도 굉장히 당황스러웠겠죠. 공당의 대변인이 엊그제까지만 해도 당의 얼굴로 활동하던 사람이 이렇게 성폭력, 성추행 사실을 당이 묵인하고 심지어 2차 가해를 했다. 이거를 폭로를 하고 당을 떠난다고 했으니까 정말 폭탄을 맞았겠죠. 당에서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성비위 및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서 당원 당규에 따라서 피해자가 요구한 대로 다 처리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세종시 위원장 제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사람을 이렇게 한 것은 우리가 이 사람 징계 신청을 하니까 그 사실만으로 이 사람이 다른 당직자들 당 사무처장 운영위원 이런 사람들을 마음대로 해임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을 징계 조치를 한 것이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조치를 이렇게 한 게 아니다. 보복성으로 한 게 아니다. 라고 했고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도 아니다. 우리 피해자 말 충분히 들어서 심리치료비 지원 의결했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윤리위 인사위 거기에 대해서도 오해받을 소지 있는 사람들 다 빼고 우리가 제대로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 그렇게까지 했는데 강민정 씨가 왜 그럴까요? 이거 정말 쉬운 선택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자신을 이 정치판에 등단시켜준 그런 공당이고 당의 대변인으로까지 키워준 그런 당인데 이 당을 하루아침에 어떻게 보면은 걷어차버린 거잖아요. 또 강민정 씨뿐만 아니라 또 강미숙 씨도 이 여성과 관련된 여성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강미숙 씨까지도 어제 같이 동참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과연 제대로 처리를 했으면은 이 사람들이 왜 그럴까? 이거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우리 법대로 규정대로 처리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피해자든 뭐든 상대로 조국당이 법적 조치 해야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조국당이 어떻게 하는지 이 사람들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제 이 사건에서 주목받은 부분은 뭐냐. 바로 최강욱. 이게 조국당 한 당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불길이 어디로 번지고 있다? 민주당으로. 제가 취재한 내용인데 사실 강미정 씨가 이렇게 나선 것은 최강욱 녹취 때문인 것으로 저는 지금 그렇게 제가 취재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강욱 지금 원장이네요. 또 무려 교육원장, 민주당 그 당원 교육원장이죠. 당원 교육원장으로서 지난달 31일 그 문제의 발언, 개돼지 발언을 포함한 2차 가해 발언 이게 3일날 그 강미정 대변인 그 녹취가 들어갔다고 지금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어제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지금 이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성희롱 성추행 사건은 이제 경찰 조사를 하고 이런 거는 신고가 돼서 경찰 조사를 한 것은 이제 지난 4월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당 차원에서 제명 조치를 하고 이랬던 게 지난 6월인데 어제 기자회견을 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바로 최강욱의 입 때문이었습니다. 자, 최강욱이 뭐라고 했냐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충격적이더라고요, 보니까. 그 어제 그 발언을 하게 된 계기가 지난달 31일 그 발언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교육원장이잖아요. 민주당 당원 교육원장인데 민주당원도 아니야. 다른 당원. 조국혁신당 가가지고 또 강의를 한 거예요. 대전 세종시당 행사 강연자로 나서가지고 뭐라고 했냐? 당사자 아니면 모르는 거 아니냐. 지금 이 조국혁신당 이 성추행 논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사자님은 모르는 거 아니냐. 남 얘기 다 주워듣고 지금 떠드는 것이다. 그러면서 일단 정확하게 안 다음에 내가 판단하고 싸우는 거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럴 것 같아서 싸우는 건지 명확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지 말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슨 판단이 있어야지. 그냥 내가 보기에는 나는 누가 좋은데 저 얘기하니까 저 말이 맞는 것 같아.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그건 개돼지 생각. 뭐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떨지 마라. 섣불리 피해자 편들면서 얘기하는 거는 개돼지 생각이다. 이거 아닙니까? 요약하면은 정말 위험한 발언이고 정말 부적절한 발언이죠. 그러면서 이해가 안 간다. 조국을 저렇게 감옥에 쳐듣고 이해가 안 간다. 조국 혁신당이 저렇게 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발짝 떨어져 보는 입장에서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 그러면서 조국을 감옥에 넣고 저렇게 하는 게 죽고 살 일이냐, 저렇게 죽고 살 일이냐. 그런 성희롱, 성추행 문제제기가 그런 위험한 문제제기를 그런 위험한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또 가만히 있는 또 한동훈 전 대표까지 건드렸어요. 굉장히 위험하게. 한동훈 처남처럼 여검사 몇 명을 강제로 강간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냐. 막말로 그런 강간 사건도 아닌데 저러는 게 이해가 되냐. 정말 무지막지하고 위험한 발언이죠. 야, 저는 이 한동훈 전 대표 관련 발언을 아마도 이 최강욱 씨가 하면서 속으로 쾌재를 부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은 두 사람이 악연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얽힌 악연이 있습니다. 조국사 당장 그러니까 조국사 사건에서 자기가 그 과거 조국 아들 인턴 증명서 써준 거 허위 인턴 증명서 써준 것 때문에 수사받았잖아요. 그걸로 기소돼서 재판받아서 비록 재판 늘어지는 덕에 임기는 거의 다 채웠지만 어쨌든 의원직 상실형 받았잖아요. 그리고 채널A 사건에서는 반대로 자기가 또 한동훈 전 대표를 공격을 했잖아요. 검언유착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결국 그 사건도 이제 이동재 기자 무죄로 확정이 됐지만은 채널A 사건에서는 또 본인이 피해자로 또 한동훈 전 대표를 공격을 했고 또 한동훈 장관이 돼서는 이제 민주당 의원으로 서로 이제 또 치고받고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어제가 아니라 31일 날 아마도 한동훈 처남 어쩌고 언급할 때 아마 본인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텐데 이게 결국 이를 정말 더 키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전 대표 아마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 조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발언 전체 맥락으로 봤을 때도 너무나 부적절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그냥 일을 키우는 데 전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저렇게 일을 키우고 전선을 확대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화들짝 할 수밖에 없어요. 최강욱 씨 같은 경우에는 이력으로 봐서도 지금 친명이 아니라 친문이죠. 친문이고 지금 이른바 명청대전이라고 불리는 친명과 친문의 그 보이지 않는 갈등에서도 사실 친문의 입장에 더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이력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보다는 조국 혁신당에 가는 게 더 많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교육원장으로서 그것도 교육원장도 그냥 낸 게 아니라 겨우 그 욕을 먹어가면서 주국 사면하면서 같이 이 사람까지 사면을 하고 지금 교육원장까지 시켜줬는데 자기 당도 아니고 남의 당 조국혁신당에 가서 어떻게 보면 주제넘게 그 당에서 이미 처리가 끝난 문제에 대해서 니네들 왈가왈부하지 마. 알지도 못하면서 왈가왈부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개돼지 발언까지 하면서 지금 가만히 있는 한동훈 전 대표까지 건드리는 그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사고를 친 거죠. 대형 사고를 친 거죠. 그러니까는 사실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거는 전부 진보 진영 전체, 민주당을 포함한 진보 진영 전체의 어떤 그 성인지 감수성 부재와 그동안의 여러 가지 성비위 사건들을 일깨우는 그런 계기가 될 수밖에 없고 역시 좌파는 어쩔 수 없네. 또 성비위네. 또 저거 덮네. 그러면서 과거의 어떤 피해 호소인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줄이 다 회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들짝하고 수습에 어제 나섰었죠. 누가? 정청래 당대표가. 그러면서 이제 당장 이제 그 윤리감찰단 동원해서 감찰에 들어갔죠. 아마도 당분간은 좀 조용히 하지 않을까 싶은데 참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최강욱 씨가. 과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짤짤이. 지금 현민이 말씀대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예전부터 정말 말씀대로 진짜 문제였어요. 그 짤짤이 발언, 문제의 짤짤이 발언. 이거 이제 사실 성적인 의미로 한 그 발언 아니냐. 그래서 여성 당직자들도 그때 당시에 불쾌감을 느꼈다. 그래서 그때도 성희롱 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본인은 그게 짤짤이가 그 동전 던지기 짤짤이기다. 막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해서 우리가 정말 실소를 금치 못했던 그 사건이 있었죠. 그걸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받았고 또 있었죠. 암컷 발언.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일컬어 가지고 코끼리가 하는 일은 자기가 어떻게 되든 암컷 보호에만 열중이다. 암컷.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암컷이라고 사실 굉장히 모멸적인 발언을 해서 이것도 사실 또 문제가 돼서도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었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런 문제적인 사람을 조국이 더 문제적인 조국이 끌어안은 것 자체가 이런 문제의 시작점이고 결국 이런저런 문제가 지금 와서 터져서 민주당까지 자칫하면은 민주당까지 활활 태워버릴 그런 기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당대표도 이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어제 긴급히 진화에 나선 거예요. 근데 우리 지켜봐야죠. 그러면은 이거 민주당 어떻게 하는지 민주당 여성이라든지 진보 여성 단체에서 어떤 입장 내는지 이거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로맹님 말씀대로 이거는 정말 제정신으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싶죠. 그러니까 지금 입을 여는 것 자체가 지금 사고인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이건 이제 제가 저만 아는 얘기고 그동안 이제 제가 스토리를 잘 알고 있어서 특별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쯤에서 강미정 대변인이 누구고 어떻게 해서 조국당의 어떤 간판 스타로 부각이 됐는지 이거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강미정 대변인이 이제 아나운서 출신이죠. 아나운서 출신인데 어떻게 해서 이 조국당의 이 간판이 됐냐. 이정섭 차장검사의 처남댁입니다. 그러니까 처남댁 그리고 이정섭 차장검사 처남의 아내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남편하고 이혼 소송을 하면서 강미정 씨가 아까 이제 그 댓글 중에 그런 의견 주신 분이 있어요. 강미정도 원래 좌파예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정섭 차장검사의 처남댁인데 자기 남편하고 이혼 소송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폭로를 한 거예요. 폭로한 내용 중에 하나가 사실 엉뚱하게도 자기 남편에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 남편이 마약을 했는데 이거를 내가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이걸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 그러면서 그거를 뭐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냐면은 고모부 그러니까 아이 기준으로 하면 고모부죠. 그러니까 이 고모부인 이정섭 차장검사가 이거를 막았다. 그렇게 해서 이 사건 무마 의혹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의 마약 수사를 갖다가 이 인척인 차장검사가 막았다? 이게 사실 뭐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문제 제기했을 당시에는 쇼킹했던 사안이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무슨 문제 제기를 했냐? 이정섭 차장검사가 위장 전입했다. 위장 전입이 뭐냐면은 제가 사실 이 동네에 살아서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취재해 보니까 좀 아는데 이 아파트가 길 하나를 역삼동입니다.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배정받는 초등학교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A동은 어떤 초등학교, B동은 어떤 초등학교. 그러니까 선호하는 초등학교에 배정을 받기 위해서 아마도 이정섭 차장검사 측에서 그러니까 위장 전입을 했던 것 같아요. 처남댁에. 그러니까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이 친인척들이 동을 달리해서 사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 초등학교 이제 조금 조초등학교 배정받게 하려고 이 처남댁 쪽에 아마도 이제 위장 전입을 해뒀던 모양인데 그것까지 이제 같이 소위 말해서 들고 간 거예요. 저 사람이 내 남편 마약 수사도 무마를 했고 그리고 위장 전입도 했다. 그리고 우리 가정부라고 안 그러죠. 우리 집에 그 도우미 전과조회도 했다. 우리 집 그 도우미 하는 아주머니 뭐 알고 보니까 이런 전과가 있던데 전과조회도 했다. 전과조회 불법이죠. 이런 정말 일견 보기에는 진짜 어마무시해 보이는 뭐 이런 비위를 폭로를 하면서 그러니까 검찰 개혁한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연결이 됐던 거예요. 뭐 이런 사실을 갖다가 온갖 방송에 나와서 폭로를 하면서 마치 그때만 해도 검찰 개혁의 여전사, 검찰 개혁의 아이콘처럼 그렇게 등단을 했던 겁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정섭 차장검사 뭐 도대체 이 사람이 뭔데 이렇게까지 뭐 저격을 해 싶어서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대북송금 사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중요한 수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과거에 김학의 원래 사건도 수사를 했고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도 수사를 했고 또 조국 수사도 했어요.
조국 수사 어떤 거 했었냐면은 입시 비리 사건은 이제 다른 뭐 강백신 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있고 조국 관련해서 이제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이 있었거든요. 유재수 과거 이제 참여정부에서 실세였던 유재수 이 사람의 감찰을 무마했다. 이 사건 그 수사를 했었는데 이런 중요한 사건에 수사를 했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민주당이라든지 이런 그때 당시에 야권의 입장에서는 야 지금 이렇게 중요 사건을 한 정말 스타 검사 막강한 검사가 이런 비위가 있었대라고 굉장히 어떤 자기네들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검찰 개혁의 불쏘시개로 삼기 좋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 나왔었냐 강미정 씨가 김어준 방송에 나왔어요. 김어준 방송에서 김어준이 극찬을 했었습니다. 워딩도 너무 좋고요.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정말 그런 일이 있었냐. 그러면서 굉장히 스타덤에 올랐고 그러면 사실 민주당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조국 당에 들어갔냐. 조국이 직접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영입 전화를. 그래서 본인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 조국 대표가 직접 전화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조국 당에 들어갔다라고 했었고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검찰 개혁의 아이콘, 검찰 개혁의 여전사처럼 평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정작 그렇게 문제 제기했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천암의 마약 수사 무마 의혹 있잖아요. 이거는 무혐의로 결론이 났어요. 사실 뭐 그도 그럴 게 요즘 세상에 경찰이 뭐 차장검사가 뭐 얘기를 한다고 차장검사가 압력을 넣는다고 그 천암의 그 마약 수사를 갖다 무마를 한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실제로 경찰에서 수사를 했는데 이거는 혐의가 없다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검찰까지 다 무혐의가 났고 나머지 위장전입이라든지 전과조회 이런 것들로 이정섭 차장검사가 기소가 됐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핵까지 됐죠. 이걸로. 탄핵까지 됐는데 탄핵도 이제 기각이 됐고요. 그렇게 해서 끝났던 사안인데 아무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조국 당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정말 검찰개혁의 잔다르크였다. 그렇지 않겠어요? 조국 당 강령을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강령 1이 뭔지 아세요? 검찰개혁이에요. 검찰개혁을 정말 온몸으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그렇게 등장을 한 사람인데 지금 조국 당이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로 정말 큰 폭로를 하고 당을 떠났기 때문에 과연 조국 당이 이 사람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어떻게 표정 관리를 하면서 어떤 태도와 어떤 말을 할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